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군인들이 지배했던 나라.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처럼 왕 한 명이 모든 걸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칼을 든 무사들이 판을 치는 기묘한 시스템이 수백 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무사의 나라가 지금의 일본이 되기까지 그 거칠고 고독했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일본 열도는 그냥 거대한 섬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멀찍이 떨어져 고립되어 있다 보니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무서운 적도 없었죠. 오히려 일본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기 바빴는데 그 진짜 이유는 바로 먹고 살 땅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땅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이라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정말 쥐꼬리만큼 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에 벼농사라는 엄청난 기술이 들어오니 전국적으로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냥 벼농사가 뭐 벼농사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 벼농사가 들어옴에 따라 식량이 대폭발하면서 돈과 권력을 불러오는 거의 외계인이 가져온 우주성급의 대혁명이었습니다. 이 대단한 쌀맛을 알아버렸으니 전국의 부족들이 그 좁은 논을 차지하려고 눈이 뒤집혀서 싸웠던 겁니다. 하지만 좁은 섬 바닥에서 매일같이 싸우다 보니 전국의 부족들은 아주 현실적인 타협을 합니다. 이러다 다 죽으니까 차라리 힘 제일 센 놈을 대장으로 세우고 그놈 밑에서 농사나 짓자. 즉 자기들끼리 치고받다 멸망할 것 같으니 어거지로 정략적인 야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 뭉치면서 연합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일본 역사상 최초의 중심 권력이라고 부르는 야마토 정권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마토 정권 이름만 번지르르 하지 처음에는 힘이 아주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부족장들 중에서 내가 제일 힘이 세니까 일단 반장해라 하고 올려놓은 수준이었죠. 그때 저 멀리 바다 건너 한반도에서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괴물같은 세 나라가 삼국 통일을 하겠다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특히 백제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자 신분 높은 귀족들과 기술자들이 짐을 싸서 대거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역사에서는 이들을 백제 망명객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최고로 잘나가던 초엘리트 과학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통째로 일본 섬나라에 이민을 가버린 겁니다. 이 망명객들이 맨몸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신기술이었던 철기 제조법, 세련된 건축기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교라는 아주 강력한 사상을 통째로 들고 왔죠. 글자도 제대로 모르던 야마토 정권 사람들 눈에는 이 백제 사람들이 들고 온 문물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죠. 이 대단한 문물이 들어오자마자 일본 조정은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서 대판 싸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선진 문물과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라를 싹 뜯어 고치자는 소가 가문이 있었고, 반대로 무슨 소리냐 우리 조상신들이 노하신다, 외래 종교 따위는 저 멀리 치워라 하면서 버티는 모노노베 가문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이게 말이 좋아 종교 논쟁이지 사실은 권력을 통째로 쥐고 흔들기 위한 가문 간의 목숨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바로 불교를 지지했던 소가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가 가문의 손을 잡고 역사 전면에 등장한 천재적인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쇼토쿠 태자입니다. 쇼토쿠 태자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제 망명객들이 가져온 선진 학문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뒤에 속으로 칼을 갈았죠. 지금 천황의 힘이 너무 약하다. 이 백제 기술과 묘 사상을 이용해서 천황 한 명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비유하자면 기업의 회장의 힘이 너무 약하니 똑똑한 부사장 쇼토쿠 태자가 등장해 대신 회사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쇼토쿠 태자는 불교를 국가 종교로 삼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관료들의 등급을 나누는 제도를 만들면서 천황 중심의 뼈대를 아주 단단하게 다져놓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일본도 제대로 된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쇼토쿠 태자가 그렇게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며 천황 중심의 멋진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사람 일이 참 마음대로 안 되죠. 쇼토쿠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전국은 완전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완벽히 세팅한 부사장이 죽자 소가 가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가 가문의 권력욕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은 천황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모든 요직을 자기 친척들로 도배해버립니다. 사실상 나라를 통째로 삼킨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을 궁궐 구석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황의 아들인 나카노우의 황태자였죠. 황태자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가문이 통째로 날아가겠구나. 저 소가 가문 놈들을 가만두면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겉으로 대놓고 싸우기엔 소가 가문의 군사력이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황태자는 은밀하게 천재 지략가 카토미노 카리를 스카우트해서 소가 가문의 우두머리를 대낮에 공식 석상에서 칼로 찔러 죽여버릴 비밀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결전의 날은 궁궐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들을 맞이하는 아주 엄숙한 외교 행사 날이었습니다. 소가 가문의 우두머리였던 소가노 이루카도 방심한 채 그 자리에 참석했죠. 삼국의 사신들이 엎드려 격식 있는 외교 문서를 낭독하는 엄숙한 순간 황태자와 자객들이 숨겨둔 칼로 이루카를 덮쳤습니다. 엄숙했던 궁궐 바닥이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고 이루카는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역사에서는 이 충격적인 궁중 암살 정면을 가리켜 을사의 변예라고 부릅니다.
방해꾼을 아주 화끈하게 제거한 황태자는 곧바로 정권을 장악하고 나라를 통째로 리모델링하는 대개혁을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 중 하나인 다이카 개신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땅과 백성은 이제부터 천황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천황이라는 존재는 명실상부한 절대 권력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천황이 강력해진 힘을 바탕으로 귀족들의 토지와 노비들을 전부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고 전국적으로 세금을 걷어 금고를 빵빵하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들 땅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농사지은 유기농 쌀의 50%를 꼬박꼬박 중앙정부의 세금으로 내. 지방 귀족들은 억울했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어서 천황에게 다 뺏기게 생겨버렸죠. 그런데 법을 잘 보니 틈새 시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후지와라 가문의 땅은 감히 천황도 세금을 못 걷게 면세 특권이 주어져 있었던 거죠. 지방 귀족들은 후지와라 가문의 우두머리를 찾아가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제 땅을 서류상으로 후지와라 가문 땅인 것처럼 명의만 변경해주세요. 천황이 제 땅에 세금을 걷어가도 대감님 땅은 감히 못 건드리잖아요. 대신 여기서 나오는 쌀 중에 10%를 매달 관리 수수료로 대감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이 거래가 성사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 귀족은 천황에게 쌀 50%를 뺏길 바에 후지와라 가문에 수수료 10%만 주고 내목 90%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후지와라 가문은 가만히 앉아서 서류에 이름만 올려줬는데 전국에서 수수료가 쏟아집니다. 요약하자면 천황에게 세금을 왕창 뜯기기 싫었던 지방 귀족들이 합법적 탈세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그 결과는 천황만 순식간에 거지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꼼수로 인해 생긴 가짜 면세 토지들을 역사용어로 장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원들이 늘어나면서 천황은 다시 힘을 잃고 후지와라 가문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 다음 시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귀족들이 토지를 후지와라 가문에 몽땅 바쳐버리면서 나라꼴은 개판이 되기 시작하는데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흔적도 없이 붕괴해버리자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무법천지, 치안 부재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지방의 땅 부자들과 호족들은 스스로 살기 위해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우리를 안 지켜주면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킨다. 이게 바로 역사에 등장하는 칼잡이들, 즉 사무라이의 시작입니다. 이 당시 수도 교토에서는 권력자들이 지들끼리 편을 갈라 대판 싸움이 붙었습니다. 문제는 이 귀족들이 평생 공부만 하던 새님들이라 직접 싸울 주먹이 없었다는 점. 그래서 지방에서 칼싸움으로 잔뼈가 굵은 두 조직, 미나모토 가문과 타이라 가문을 돈 주고 용병으로 고용해 수도로 불러들입니다. 야, 저쪽 편 귀족들 다 쓸어버려 하고 청부살인을 시킨 거죠. 귀족들 시키는 대로 앞장서서 다 싸워주고 나니 무사들이 문득 정신이 번뜩 듭니다. 우리가 왜 칼 한 자루도 못 쥐는 약골들 밑에서 푼돈이나 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그냥 저놈들 목에 칼 대면 나라가 우리 거 아닌가? 눈이 돌아간 무사들은 귀족들을 걷어차고 1인자 자리를 두고 자기들끼리 피터지게 싸웁니다. 여기서 최종 승리한 보스가 바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입니다. 요리토모는 특이하게 교토를 버리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마쿠라에 군사 정보를 차려버립니다. 화려한 수도 교토를 놔두고 척박한 변방 땅인 가마쿠라로 간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있었는데 가마쿠라는 삼면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일면은 바다로 막혀 있어서 외부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완벽한 땅이었죠. 요리토모는 천황을 찾아가 이제부터 정치와 군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그냥 구석에서 제사나 지내고 계십시오 하면서 살아있는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립니다. 드디어 나약한 귀족들의 시대가 저물고 칼 한 자루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잔인하고 화끈한 무사들의 세상이 활짝 열려버렸죠. 가마쿠라 막부가 한창 잘나가던 이때 저 멀리 대륙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괴물이 탄생합니다. 바로 유라시아 대륙을 집어삼킨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몽골 제국은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강 최대의 괴물이었습니다. 기동력, 전략, 무기 모든 면에서 시대를 수백 년 앞서간 군대였는데 몽골 기병은 1인당 4에서 5마리의 말을 끌고 다니며 쉬지 않고 말을 갈아탔으며 이 때문에 다른 나라 군대가 하루에 20에서 30km를 이동할 때 몽골군은 하루에 100km 이상을 축파했습니다. 특히 몽골은 저항하는 도시는 본보기로 처참하게 학살하여 주변국들이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게 만드는 공포 마케팅을 썼습니다. 이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 칸도 섬나라 일본에 좋은 말로 할 때 내 밑으로 들어와라 하면서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잔인한 칼잡이 버릇 어디 안 가죠. 왁보의 쇼군은 그 편지를 들고 온 몽골 사신들의 목을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베어버립니다. 빡친 몽골 군대는 전함 수백 척을 끌고 2번이나 일본 앞바다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이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의 명작 고스트 오브 스시마입니다. 당시 일본 무사들은 몽골 군대의 압도적인 화약 무기와 집단 전술 앞에 그야말로 패망 직전까지 몰리며 피똥을 싸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느닷없이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 바다 위에 떠있던 몽골 군함을 통째로 수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지금도 신이 내린 바람이라며 신주단지처럼 보시는 카미카제의 시작이었죠. 어쨌든 태풍 덕분에 나라를 구하긴 했는데 진짜 비극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터졌습니다. 이게 영토를 넓히는 침략전이 아니라 쳐들어오는 놈들을 겨우 막아낸 방어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막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전리품
즉 무사들에게 새로 나눠줄 땅이 단 한 평도 없었던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운 무사들은 빚까지 져가며 무기를 사고 부하들을 키워왔는데 막부가 준 보상은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와 종이 쪼가리 상장이 전부였습니다. 무사들은 배신감에 부르르 떨었고 결국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가마쿠라 막부는 완전히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을 날카롭게 노린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권력의 구석방에 처박혀 숨죽이고 있던 고다이고 천황이었습니다. 고다이고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죠. 막부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땅을 못 준다고? 나를 따르면 내가 새 땅을 다 챙겨주마 하면서 파산한 무사들을 포섭하는 아주 강력하고 은밀한 정치 공작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돈줄이 마른 무사들이 천황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대거 배신을 때리면서 결국 철옹성 같은 가마쿠라 막부는 허망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천황이 드디어 권력을 되찾나 싶었지만 역시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죠. 고다이고가 권력을 잡자마자 땅 준다고 한 거 구라야 라며 제대로 먹튀를 한 것입니다. 막부 타도의 1등 공신이자 사무라이 수장이었던 아시카가 다카우즈는 눈이 돌아갔습니다. 내가 저 인간 믿고 평생 모신 주군까지 배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찬밥이라고. 아시카가는 군대를 이끌고 천황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아시카가는 고다이고를 유배 보내버리고 말 잘 듣는 허수아비 천황을 새로 갈아 끼우며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새 천황을 가짜로 세운 무로마치 막부 시대를 열게 되죠. 하지만 쫓겨난 고다이고 천황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산골짜기로 도망쳐서 내가 진짜 천황이다 라고 우김에 버텼습니다. 덕분에 일본 땅에 천황이 동시에 둘이나 존재하는 그야말로 기묘하고 황당한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들끼리 정통성 싸움을 하며 100여 년 가까이 전국이 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둘로 쪼개져서 100년 동안 으르렁거리던 남북조 시대도 어찌어찌 마무리가 되고 아시카가 가문의 무로마치 막부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로마치 막부는 태생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전국이 힘센 다이묘들의 눈치를 보며 세워진 정권이라 중앙의 통제력이 생각보다 아주 눈물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맙니다. 막부의 최고 권력자인 쇼군 자리를 두고 가문 내부에서 추잡한 후계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틈을 타서 전국에 잘 나간다는 지방 영주, 즉 다이묘들이 수도인 교토로 몰려들어 대리전을 치르기 시작하는데 이때 수도 교토가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되어 흔적도 없이 잿더미로 변해버리죠. 이때부터 일본은 막부고 천황이고 다 필요 없고 오직 힘센 놈이 장땡이라는 약육강식의 법칙, 이른바 하극상의 시대로 돌입합니다. 어제의 부하가 오늘 내 목을 치고 신하들이 아버지를 뒤통수 쳐서 땅을 뺏는 그야말로 눈물도 피도 없는 대전쟁 시대. 역사에서는 이를 전국시대 혹은 센코쿠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지옥같은 혼란도 자그마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되죠. 전국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해 매일같이 수만 명이 죽어나가던 이 상황 속에서 마침내 천재적인 괴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일본 역사를 통틀어 가장 파격적인 인물로 꼽히는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노부나가는 기존의 고리타분한 전술을 다 쓰레기통에 버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서양에서 갓 들어온 신무기인 조총의 사기적인 파괴력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거죠. 조총이라는 게 장전하는데 시간이 한 세월 걸린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노부나가는 로테이션으로 연속 사격을 퍼붓는 기상천외한 전술을 개발합니다. 이 조총부대를 앞세워 자신에게 대항하는 지방 다이머들을 순식간에 추풍 낙엽처럼 쓸어버리며 이 지옥같은 전국시대를 끝내기 위한 원맨쇼를 시작합니다. 노부나가는 천하 통일을 눈앞에 두고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해 불타는 절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긴 했지만 그가 닦아놓은 밥상은 고스란히 그의 충직한 부하였던 인물에게 넘어갑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아주 악명 높은 이름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처럼 천재적인 군사력은 없었지만 사람 마음을 쥐고 흔드는 여우같은 정치력의 대가였습니다. 노부나가가 뚫어놓은 길을 따라 남은 반대파들을 돈과 칼로 싹 정리해버린 히데요시는 마침내 100년 넘게 찢어져 싸우던 일본 열도를 완전히 하나로 통일하는 대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미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가 일본 최고의 권력자 자리까지 앉았으니 그야말로 독종 중의 독종이었던 셈이죠. 일본 열도를 완전히 손에 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왕관을 쓴 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걸까요? 노년의 히데요시는 심각한 권력 중독과 망상에 빠져 있었고 판단력도 흐려져 있었죠. 그의 진짜 목표는 조선을 넘어 당시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명나라와 심지어 인도까지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에 요구한 것도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을 비켜달라는 정면 가도였습니다. 또한 100년 넘게 서로 싸우던 전국시대를 히데요시가 간신히 통일했지만 칼 한 자루로 평생을 살아온 수많은 무사들은 여전히 싸워서 이기면 영토를 받는다는 보상 메커니즘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일본 국내의 영토는 이미 포화 상태였기에 히데요시도 무사들에게 나눠줄 새로운 땅이 필요했죠. 즉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히데요시는 바다 건너 조선을 침략하는 히데의 무리수를 던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592년에 시작된 임진왜란입니다. 사실 당시 히데요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잃을 아들이 없어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조카인 도요토미 히데츠코를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은 오직 그의 거대한 영토 야욕과 내부 단속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한창이던 1593년 반전이 일어납니다. 늙은 히데요시에게 기적처럼 친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눈이 뒤집힌 히데요시는
원래 후계자였던 조카를 억지로 수청해버리고 피덩이 같은 친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부터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권력과 가문의 미래를 걸고 던진 최악이자 마지막 도박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성공하면 명나라와 조선의 영토를 빼앗아 자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건 기본이고 너무나 어린 친아들의 권력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가문이 몰락하는 위험한 외줄타기였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어린 아들을 밀어내고 정권을 빼앗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히데요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극단적인 도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박은 히데요시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고 결국 그의 사후 도요토미 가문을 파멸로 이끄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명나라로 가는 길은 조선의 의병들과 이순신 장군에게 가로막히게 되자 전쟁 내내 어거지로 질질 끌려가게 되었고 일본 군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으며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히데요시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군대를 거의 보내지 않고 일본 본토에서 힘을 고스란히 비축해두고 있었죠. 결국 1598년 히데요시가 전쟁터가 아닌 침상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임진왜란은 끝이 났고 힘의 균형은 인내의 화신이라 불리는 노예한 정치가 이에야스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이에야스는 기존의 도요토미 가문을 끝까지 지키려던 충신 이시다 미치나리 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일본 전역의 다이묘들이 동군과 서군으로 정확히 반이 갈라져 일본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치열한 단판 승부인 세키가하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히데요시가 죽은 지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이 전투로 일본의 주인은 사실상 이에야스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도요토미 가문은 오사카성에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했으나 숨을 죽이고 기회를 노리던 이에야스는 15년 뒤인 1615년 결국 오사카성을 함락시켰고 성인이 된 히데요리는 어머니와 함께 자결하며 도요토미 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최종 승자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가문의 흔적을 싹 지워버리고 자신의 원래 근거지이자 지금의 도쿄인 에도에 마지막 막부를 세웁니다. 이 에도 막부는 이전의 막부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에야스와 그의 후손들은 다이묘들이 다시는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아주 영악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1년 중 반은 수도 에도에 와서 살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처자식을 에도에 인질로 남겨두게 하는 참근 교대 제도를 실시한 거죠. 이 독하고 철저한 통제 덕분에 일본은 자그마치 250년 동안이나 칼을 쓸 일이 없는 기나긴 평화의 시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에도 먹보는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문을 꽁꽁 닫아걸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시기였죠. 그러던 1853년의 어느 날 이 평화로운 우물 속에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핵폭탄급 사건이 투하됩니다. 지금의 도쿄 앞바다에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미국의 거대한 군함 이른바 흑선이 나타난 겁니다. 당시 돛담배나 타고 다니던 일본인들 눈에 집채만한 강철 괴물이 대포를 주렁주렁 매달고 바다를 가르며 들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었겠습니까? 흑선을 이끌고 온 미국의 페리저독은 아주 깡패처럼 굴었습니다. 에도 먹보의 목더미를 잡고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고 우리랑 장사하자. 안 그러면 이 대포로 내 놈들 대가리를 다 날려버리겠다라며 무력으로 개항을 요구한 것이죠. 그동안 칼잡이랍시고 떵떵거리던 에도 먹보는 막상 서양의 압도적인 신무기와 군사력 앞에 서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협박에 굴복해 질질 끌려다니며 불평등 조약에 도장을 쾅쾅 찍어버리죠. 이 무기력하고 한심한 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지방의 혈기왕성한 하급 무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가 거꾸로 솟구쳤죠. 저 멍청한 막부놈들 평소에는 우리 상전 노릇하더니 서양 오랑캐 앞에서는 꼬리를 살살 흔드는구나. 이딴 무능한 정부는 차라리 부숴버리는 게 맞다. 결국 이 빡친 하급 무사들이 중심이 되어 막부를 타도하고 저 구석방에 처박혀있던 천황을 다시 중심에 세워 나라를 구하자라는 거대한 혁명의 불길을 지핍니다. 이들의 거센 칼날 앞에 250년을 버텨온 철옹성 같던 에도 막부는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무사들은 구석에 있던 천황을 끄집어내어 무대 한가운데에 앉히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들의 모토는 아주 확실했습니다. 우리에게 굴욕을 준 서양 놈들을 이기려면 우리도 서양 놈들처럼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칼을 버리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서양의 철도와 공장을 그대로 베껴왔고 군대 시스템도 서양식으로 싹 뜯어 고쳤죠.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가 단 몇십 년 만에 서양식 근대화를 완벽하게 복사해내며 완전히 새로운 괴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양의 기술을 미친듯이 흡수하며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이제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서양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호랑이 새끼를 키운 꼴이었을까요? 힘을 가지게 된 일본은 곧바로 스승이었던 서양의 나쁜 버릇까지 그대로 배워버립니다. 바로 이웃 나라들을 짓밟고 땅을 빼앗는 제국주의 깡패짓이었죠. 일본은 청나라와 러시아라는 거대 제국들을 연달아 무너뜨리는 괴력을 발휘하더니 대한제국까지 강제로 집어삼키며 아시아의 폭군으로
계속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일본은 타이완을 손에 넣고 만주에 괴뢰국을 세우더니 내친 김에 동남아시아 전역까지 진격해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를 싹 다 빼앗아 버립니다. 말 그대로 동아시아 전체를 발밑에 둔 대제국을 완성한 것이죠. 이 미친 자만심과 성공에 취해버린 일본 군부는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렸고 이제는 천황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본토를 피로 물들인 것도 모자라 급기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뺨때기까지 후려치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이죠. 1941년 전 세계를 경악해 한 미국 진주만 기습 침략, 즉 태평양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은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아웃풋과 군사력 앞에 일본은 전 세계 바다에서 처참하게 깨지기 시작했죠. 결국 1945년 미국의 하늘에서 떨어진 인류 최악의 신무기 원자폭탄 2방을 정통으로 맞고 나서야 일본은 처참한 잿더미 속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칼로 흥한 자 결국 더 큰 칼의 마무리가 된 셈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일본은 모든 권력을 빼앗긴 채 미군정의 철저한 통제를 받으며 그야말로 거지꼴로 전락했습니다. 공장은 다 부서졌고 먹을 것이 없어 길바닥에 굶어 죽는 사람이 천지였으니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다들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인공호흡기를 붙여준 기가 막힌 천운이 터집니다. 1950년 바로 옆 동네인 한반도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한국으로 출동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일본 섬나라는 거대한 군사기지이자 거대한 보급창고로 순식간에 떡상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먹을 비상식량, 입을 군복, 쓸 무기와 자동차까지 모든 물자를 일본 공장에서 밤낮으로 찍어대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의 돈이 일본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고 잿더미였던 일본 경제는 이 기막힌 전쟁 특수를 누리며 불과 몇 년 만에 기적처럼 완벽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쌓은 엄청난 자본을 바탕으로 기술 대국으로 성장하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일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